인기 가수가 되려면 무조건 서울로 노노노노 바로 여기 대구로 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대 연예 기획사를 아십니까? SM, YG, JYP 그리고 이들의 할아버지뻘 기획사가 있습니다. K-팝 노노노노노 이전에 향촌팝이 있었다. 추억의 음악 여행 뮤직 큐. 우리나라 음반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많은 노래를 창작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주었고 또 작곡가와 가수가 그 오리엔트를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창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또 오리엔트라는 그 레코드사가 없었다면 그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노래들을 찾아갖지 못했을 겁니다. 자, 오늘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1950년대 국내 음반 산업을 이끌었던 우리 지역의 음반사, 기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리엔트 레코드인데요. 대구로 스타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스타를 꼽는다면은 신라의 달밤을 부른 현인, 또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이런 분들을 만나려면 바로 대구 향촌동으로 와야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야말로 연예계 3대 기획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중된 곳이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 좀 이런 음악적인 기반이랄까요? 음반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토대가 있었는가? 좀. 아무래도 그 음악을 즐기고 연주 활동을 한 이병주 선생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다룰 수 있는 게 기타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연주했는데 집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하니까 악기점을 하고 그때 이분도 추궁이 덥고 했었으니까 아 나도 저는 음반을 만들 수도 안 있겠나라는 호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47년에 기술이 없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탄생하게 되죠. 참 이 선생님 발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를 이 옛날 화전동 거리입니다. 예, 옛날 여기가 대구에서 제일 분화가죠. 거의 화전동.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예. 건물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었던 건물이죠. 예. 요 앞에는 악기점을 했고 뒤에는 사무실이고 2층은 오리엔트 다방이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제시대부터도 악기가 좀 많았어요. 예. 뭐 아코디언, 바이올린, 만두린, 기타 뭐. 악기점을 하시다가 예. 어떻게 또 레코드 회사를 하실 내가 생각을 제일 희망이 이제 음악을 별로 좋아하니까 그 레코드 회사를 막 제일 소모해요. 장비도 있고 음악적인 관심도 있고 또 뭐 재능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레코드사를 하면서 음반을 또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방음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2층 다방에서 저녁에 마치면은 가장 조용한 시간대를 택했는데 장세정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녹음을 하는 시간대였대요. 가장 조용할 때인데 왜냐면 4시에 통행 금지가 해제되니까 새벽 1시에는 12시 전에 다 돌아가니까 이 방음이 잘 안 되니까 바닥은 가만히 집단 네. 이걸 깔아가지고 밑에 방음하고 또 벽이라든지 창문은 소리가 바람 소리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이게 군용, 담요, 모포 그걸 빙 둘러가지고 앞에 큰 마이크 대놓고 이렇게 일동말동해서 녹음을 하는데 전기 시설도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도
갑자기 저녁에 저녁 먹다가 전기가 꺼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어요. 많이 저도 어릴 있죠. 적. 예. 그렇게 되면 그 정전되게. SP판을 또 뭐죠? 하나 버리는 버려야죠. 거예요. 버려가 다시 해야 되죠. 네, 그거 할 적에 이제 예. 녹음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밑에 침싸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깔고 전쟁 때니까 국방색 담요 담요. 쫙 치고 통행금지 밤에, 지나서. 예, 전차 땡땡 소리 안 나고 예. 저 자동 추록 예. 저 브레이크 소리 안 나고 두부정 소리 안 나니까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목 안 쉬는 사람이 목소리 가수였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에서 옛날에 SP 음반은 한 곡 들어가니까 앞면에 한 앞면에 곡, 한 곡, 뒤에 한 뒤에 곡 한 들어가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싱글 앨범 내는 건데 그렇네. 얼마나 중요하게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녹음을 음반을 3장을 제작하면서 녹음실에 들어갈 때는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아.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다 기록이 돼 버리니까요. 네. 그럼 다시 엎어야 되죠. 실제로 기백만 원의 돈을 들이고 녹음을 한 다음에 제가 집에서 혼자 보름 동안 듣다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다 갈아엎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녹음할 때만 해도 이게 덮어서 쓰면 되거든요. 네, 네. 다시 할게요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멀티 트랙이라고 해서 드럼을 따로 받고 그 위에 베이스를 올리고 기타를 올리고 건반을 올리고 보컬은 모든 반주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스튜디오에서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시에 다 요이 땅 해서 끝날 때까지 만약에 드럼이 실수했거나 뭐 드럼은 잘했는데 기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러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연주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퍼펙트하게 딱 떨어져야지 그 음반을 취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제작자들은 앞에서 그냥 줄담배를 피고 있고 시간은 돈이고 그리고 이 제작비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일들이 늘 있었지 않을까. 그 긴장 상태와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자, 가수가 될 수 있다. 그거를 견디는 자가 이제 유명 가수가 되는 거죠. 오리엔트의 대표 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달, 고화성, 남성봉, 도미, 방초양. 근데 이 가운데서 또 가장 주목받는 신인은 신세영 가수요.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오디션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제1호 콩쿠르 수상자라는 설명이 항상 따라 나오고 과거 신문 같은 거 찾아보면 중앙일간지 일면 하단에 이 대회에 대한 선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행사에서 1등을 수상을 하면서 가수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정정수입니다. 정정수. 가명이군요. 예,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 1호 가수였으니까. 뽑힌 가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인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심사위원들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신고산, 매산, 신고산. 산같이 가장 높고 큰 새로운 인물이다 이래 했는데 그 또 다른 반대하는 심사위원이 있어서 이야기 이제 나누다 여성 인기 성악가 3명을 선택해서 각자 한 글자씩 그 당시 그 신카나리아라는 가수가 있었죠. 아주 이름 있는 가수인데 이분 나는 17살이에요 불렀던 가수인데 요게 신자를 뽑고 예. 두 번째는 또 저 연락선은 떠난다는 장세정 여자 가수죠. 그 장세정이니까 두 번째 글자 세자 뽑고 또 목표 눈물 불렀던 이난영 영. 끝에 영이잖아요. 첫째, 둘째 글자, 셋째 글자 뽑았다는 게 굉장히 이 재밌는 감각이 막 감각이 뛰어나죠. 그 최근에 그 우리 지금 태진아 가수 있지 않습니까? 네. 태진아 가수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클 태자에다가 그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이런 기조의 그 선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패티 김도 미국의 가수 패티 페이지를 좋아해서 패티 김이라고. 그런 애명을 받은 만큼 가수 신세영 선생은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간판 스타가 됩니다. 노래가 뭐 주옥 같습니다. 로맨스 항로에 이어가지고 꽃술에
무영탑 사랑. 무영탑 사랑은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십자성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를 하고 로맨스 항로를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또 다른 노래를 불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신세영 선생이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가장 처음 취입한 곡은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라는 곡이 맞는데 이 곡은 가수 신세영 씨에게는 안타까운 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영 가수의 목소리로 그 귀국선을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그 깃발을 갈매기야 오더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창립 기념곡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고. 결국 해외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이 전부 해방됐다고 고국으로 찾아오는데 이걸 위해서 귀국선 말하지만 뭐 나라에 돌아올 때 그 배 타는 귀국선 이 제목이 안 좋겠냐 서서 살려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지금 연주자가 한 10여 명 이상 지금 연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현악기도 들리고 관악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 좀 멜로디가 되게 매력적이게 약간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이제 귀국선이지 않습니까? 그 넘실대는 파도를 타고 고향으로 오는 기분을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그것도 이제 격렬하게 치는 파도가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 좋은 파도를 또 음악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광복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설레는 마음 그런 걸 또 좀 느낄 수 있는 처음에 그 귀국선은 이인권이 죽은 인권이가 취입을 했어요. 무대에서도 많이 부리고 그래가지고 원판이 그때 기수지 모두 원판 레코드 만드는 기수지 모두 약해 놓으니까 원판 실패를 해 놓으니까 불갑을 재취입을 새 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 뭐 통신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 이인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불갑을 내가 양성 씌우고 있는 신세영이를 취입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이인권이라 갈 수도 없고 신세영이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노래 그리고 노래는 이름을 한번 안 넣고 그래 레코드판을 팔았죠. 이름을 명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가수가 되어버린 거네요. 신세영. 그래서 안타까운 곡이 그렇죠. 그래서 음반 내입을 보면은 가수 이름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나온 음반 내입을 보면 이 세 판까지 출판되거든요. 그 둘째는 있고 셋째도 있는데 처음 나온 신세영 이름이 없죠. 해방되고 나서 이거 배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실제 이야기인 거고. 맞습니다. 그 생각하면 이게 좀 되게 짠하게 들립니다 지금. 뭐 그냥 외국에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중국 상하이라든지 또 만주 땅에서 그 망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해방되고 부모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을 가사로 담은 노래예요. 이건 만든 감정이 아니죠.
실제 리얼 감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뭐 귀국할 때 배 타면 그 귀국선이죠. 근데 그때 귀국선은 그런 귀국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전날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귀국선을 타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 슬픔의 어떤 이제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슬픔의 어떤 감정을 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을 만났을 때 그 원초적인 기쁨, 그 룰룰랄라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의 음이 저는 이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멜로디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동포들이 이제 귀국하는 그런 장면 모습을 이 부산에서 이제 부산 부두에서 이 작곡가 이재호 선생님이 목격했는 거죠. 또 작사자가 그걸 보고 가사를 지은 건데 특히 손노원 선생이 이 시를 적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비난에는 이 호남선 또 백설이에게 봄날은 간다 이걸 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한 100여 곡이 작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분은 거의 시인 이상이에요. 예술성과 문학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더 호감을 갖게 만들죠. 저는 건대 음악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사만 따로 떼도 작품으로 될 만큼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기 경험치에서 다 가사가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지금 세월이 지나도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100년 되거든요. 그 100년 지나서 음악 계속 들으면 그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저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과거의 음악은 글이 이제 집필된 거죠. 글을 보는 거죠, 작사가.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는 말을 갖다 붙이는 개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면서 와, 그 가사가 주는 어떤 의미가 막 나의 감정과 교차되면서 삶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그냥 막 후크 반복만 노래가 되는 거죠. 가사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곡을 쓰는 패턴을 보면 요즘 작곡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이드송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불러요. 그러면 주로 일본말로 막 해요. 말이 안 되는 일본말로 막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영어로 막 해서 멜로디를 막 나열한 다음에 그 멜로디가 점이 다 찍히잖아요. 그 점에 맞게 한글 가사를 집어넣는 그렇게 작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노래들은 들어보면은 가사가 먼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에 주는 정서를 보고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만들었던 거죠. 저는 밥 딜런의 음악을 들어도 가사를 먼저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블로잉 인 더 윈드 같은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게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정서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서 곡을 만드는 것들이 좋은 작품이 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죠. 네, 광복 이후에 우리 민중의 삶과 정서 이런 것들을 대중가요로 노래하던 대구 기반의 오리엔트 레코드사. 근데 피할 수 없이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직전에 38선 야화, 그러니까 그때 이제 38선이 갈리게 되는 또 시대적 상황도 있고, 꽃피는 진주 땅 이런 노래들을 취입해서 한참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찰나에 6.25가 터집니다. 모든 게 마비됐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요 음반 시장도 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겠네요. 서울에는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음반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또 대구로 올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그 작곡하신 그 박시춘 작곡가도 음악 감독으로 지금 뭘 군악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문선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레코드사에 다시 두 번째 제2대 연예분장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전쟁이죠. 정말 이 예술가들은 예술가인 거죠. 우리 전쟁이 나서 피난을 오면 다시 뭐 악기를 연주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런 거는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에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에요. 이럴수록 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 다니는 거죠. 여기 대구 어디 다 모여 있을 거다. 너는 청주에서 왔냐, 너는 대전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오히려 더 인재들이 막 커지면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되게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때 이 오리엔트 다방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까? 서울에 있던 연예인들이 그 집안 전부 다 왔거든. 와가지고 주로 오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이제 박시춘 씨 부인이 김예비 여사. 다방이라고. 김예비 여사가 예, 운영 아들을 내가 맡겼거든요. 예. 그러니 그 가수들 그 남인수, 현인이, 고복수 그때 고복수 살았을 때 예. 고복수 그 작곡한선 손목인이, 이재호도 진주 그때 진주 있었지만 같이 그 연예인들은 그 집안 이 다방에 모이는 그 대구 시내에서 또 연예인들을 만나 보려고 또 일부러 이 다방 오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모두 피난 내려온 예. 가요계 인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아지트가 이 오리엔트 다방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피난민 속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지방 예술가들하고 이제 그 교류가 되는 거지. 이 아이러니카라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때 대구의 역할을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런 터전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뭐 터전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이 안목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곡가 박시춘 씨부터 손목인은 이분은 진짜 대단한 음악가인데 이분도 그렇고 이재호, 또 반야월, 손노원, 유호, 남인수, 백년석 이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그냥 다 모이게 되는 그런 곳이 된 거죠. 대구가 아까도 위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는 어쩌면 이게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박시춘 작곡가가 합류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렇죠.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50년대에 한국 가요계의 중심에 설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작곡가 박시춘을 문예부장으로 임명한 에서 비롯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쉬지 않고 전쟁에 관련된 곡들이 쏟아집니다. 박시춘에 의해서. 이분이 잠깐 부원한다면은 젊을 때 기타에 빠져가지고 무작정 일본에 기타 배우러 간 분이에요. 근데 옳게 배웠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열정. 예. 그게 있다니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피난 올 때 보통 다른 거 이렇게 뭐 식량이나 이런데 그분은 또 LP판을 수천 장을 다 지고 예. 오세요. 당시 뭐 최고의 가수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다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인수, 백년석, 이난영, 이인건, 김종구, 장세정, 현인 등등 뭐 있는데 그 이후에 이미자, 나훈아, 문주란 네. 이런 가수들하고도 꾸준히. 이어져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악적 자체가 워낙 천재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빛을 굉장히 이렇게 발휘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전쟁 전후니까 전쟁 상황의 그 기승전결을 고스란히 담는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여기 아나운서 선생님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노래 아세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고무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각한 노래에 고무줄을 아니 저는 그 노래를 사실 네. 초등학교 때 고무줄 하면서 음. 좀 의아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소녀들이 부르기에 너무 좀 무시무시한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도 뜻도 모르고 굉장히 좀 어려운 넘고 넘는다. 고난도 동작을 막 다리를 또 찢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박시춘 선생님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점점 고무줄이 점점 높이 올라가죠. 우리 여학생들은 이런 경우고 우리 남학생들은 그 여학생들의 고무줄을 끊어 먹으면서 이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거 강제로 부르게 했어요. 이제 6월달 되면 네.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6.25 노래랑 이 노래를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일어서서 부르고 있는데 그 일어서고 그러는 거는 싫지만 이 노래는 또 비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요사에
가사 중에 시체가 들어가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게다가 시체를 또 지금까지도 그런 가사는 없을 겁니다. 감히 아마. 담을 수가 없었던 예. 거죠. 그걸 또 넘고 넘어요 또 시체를. 이게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끝까지 방어를 하고 북한군이 이 낙동강만 넘으면 되는데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뒤에서 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전쟁의 모루와 망치 전법이거든요. 모루, 낙동강 전선이 모루처럼 버티고 뒤에서 망치로 후려치는 거죠.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넘으면서 북진하게 되는 그런 노래니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대단한 각오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정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쟁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어떻게 보면 군가 대용으로도 행군할 때 노래 부르고 또 사박자 계통의 단순한 그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리듬이에요. 사실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 음반이 어떻게 좀 이 노래가 군대까지 또 유입이 됐을까? 군인들은 어떻게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도 궁금한데요. 이 노래는 박시춘이 잘 아시는 정운 장교 정국에 찾아가서 악보를 인쇄해서 군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기를 올렸는데 첫 번째 1절이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추풍령이 2절. 그리고 노들섬 한강수 이제 한강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38선을 통과하는 날 4절로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노래가 나중에 그 전쟁 시기에 금지곡이 된 적도 있었어요. 전쟁 중에 네,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다. 일사후퇴쯤에 해가지고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들이 약간 후퇴에 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후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뭔가 어떤 면들은 굉장히 그 전쟁의 비극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노래 뭐 불길하다 이런 그 느낌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학도병들이 내가 13살 먹는데 학도병들이 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모자를 쓰고 바로 전투를 나가야 돼. 그때 학생들이 나오면 무조건 전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총을 밀면 땅에 꺼질 정도 됐어. 그래가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죽었어요. 학도병들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게 그만 금지령이 됐습니다. 금지령. 왜냐하면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처음부터. 그다음에 화랑담 영유소가 사라진 전우야. 이거를 보고 시골에서 군인들이 쫄병으로 온 것들이 군대 가면 전부터 죽는다고 다 도망가 버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노래는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휴전 직후에 다시 복권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뭐 6.25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죠. 네. 이제 그냥 전쟁을 하면은 메이저 코드의 밝은 풍에 그리고 우리가 군인들이 행군을 하게 되면 템포가 약 120 정도에 걸어가는 왼발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노래를 밝은 노래고 희망차고 승리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래는 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감정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전우야 잘 자라 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선 야곡이라고 합니다. 영화 고지전에도 수록이 됐고.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길가에 장부의 길을 넣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바 맞죠? 눈물 날라갑니다. 노래 부리면 전선 야구기 어느 지역에서 만든 게 우리 이걸요. 전선 야구는 우리 국민 노래입니다. 군인들, 국민들, 우리 참 군대 배낭 미고 쫓아 다닐 때 그런 노래인데 그 이제 군대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심정이라요. 근데 어머님 이 가사가 좀 많이 들려서 제목이 또 전선 야곡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족을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또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이런 게 좀 저는 이거는 진짜 군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은 가사가 이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고. 이게 어떻게 총소리를 자장가 삼습니까? 그 총알이 언제 자기한테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뜻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 전선 야곡은 이 군가풍에서 벗어나서 대중가요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도 불러가지고 인기가 많았고, 근데 전선 야곡의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고향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리움 표현, 또 고향의 향수, 또 어머니에 대한 눈물 이게 혼합돼 가지고 그 사병들이 정말로 눈물 자아낸 곡이고 해서 군인들이 많이 애송한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실제로 이 전선야곡을 취입했던 그날 이 가수 신세영 선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불렀다는 또 그런 사연이 있고, 어머니 입관하고 나서 묘 앞에서 또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신세영 씨도 울리고 또 많은 그 군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전선 야곡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참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참 길게도 갔어요, 그죠?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휴전인데 음악은 또 휴전 이후에 좀 달라졌을지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전쟁 이후의 대표곡들에 대한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54년에 대구에서 발매된 이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이거는 대구에 있던 유니버설 레코드사에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오아시스 레코드사도 대구에 있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곽순옥 씨가 부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이산가족 찾기 때 거의 뭐 주제곡으로 알려져가 전 국민이 이 노래만 나오면 다 눈물 짓죠. 전쟁에 시달린 이들의 그 슬픔이 쓰는 곡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장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나오는 히트곡은 역시 그 전문적인 가수 현인의 구세어라 금순화입니다. 워낙 명곡이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구두에 먹을 여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기다릴 거야 내렸더라 피는 나를 흘리면서 일사이후나 올 것 같다. 당시에 영도다리나 국제시장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혹시나 가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 만날 수 있을까 봐서 영도다리 혹시나 난간에 갔던 거네요. 이 가사를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구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는 아세요? 구세어라 금순아 노래는 아세요? 네. 노래 어릴 때부터 우리도 이거 다 듣고
살았지. 이제 모임 하잖아. 모임 해가 밥 먹고 술 먹고 그때 이제 이런 노래를 한 번씩 부르고 이러지. 알고 말고지 뭐. 그걸 얼마나 많이 부르다고.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 거예요? 유명했지. 구세라 금수라는 현인 노래고. 그때 피난 시절에 담요 쳐놔놓고 담요 쳐놔놓고 이거 했는 게라 현인 전부 그 피난 시절 때문에 그 문화인들 이리 당황하십니까? 대구 피난 그래서 이 노래 많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전선야곡 그것도 여기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대구 사람 막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잡는 흥남부두에 먹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꾸 헤매었더냐 비는 물을 흘리면서 일사일로 나 홀로 왔다. 아, 정말 명곡이네요. 구세라 금수나가 얼마나 인기 있었고 판매가 많았냐면 그때 미군들이 사용하는 이 큰 백에 레코드판을 300장을 넣어가지고 배달할 정도였다니까. 그 들기도 힘들잖아요, 300장이. 그 정도로 판매고가 높았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노래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전쟁에 관한 걸 좀 빼고 싶기도 하잖아요. 대중들을 위로하는 것은 전쟁의 상흔만 끄집어낸다고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음악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가 궁금해요. 전쟁의 아픔을 잊고 또 평화로운 자연생활, 전원생활을 꿈꾸며 또 이국을 동경하는 이런 가사가 창작되어 만들어진 곡도 많죠. 예를 들면은 금사양이 부른 홍콩 아가씨 제목부터가 이미 딱 달라지잖아요. 그죠. 황정자의 오동동 타령, 허민의 페르사 왕자, 명국한의 방랑시인 김삿갓. 그런데 특히 이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그 음반 나온 것 중에 평양이 낳은 가이라고 장세정 선생이 노래한 샌프란시스코, 즐거운 목장 이런 새로운 곡들이 전원생활 꿈꾸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놀랍죠. 높다란 밀짚 모자 옆으로 쓰고 휘바람 불며 양떼를 몰고 오보라 그늘에 앉으시면 정달새는 비비베베 노래를 불러라 젊은이의 노래를 저 멀리 산마루에 타오르는 흰 구름도 춤을 추느냐. 당시에 그 미군이 어쨌든 이제 주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군의 미국의 음악들이 대거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 미군의 스윙 음악이라든지 당시의 팝 음악들 그리고 즐거운 목장 같은 그런 백인들이 컨트리 같은 느낌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우리 정서하고 믹싱이 되는 거죠. 믹싱이 되어서 이렇게 새롭게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세라 금수나가 그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즐거운 목장은 전쟁과 동떨어지는 이상적인 전원 풍경을 그리면서 당시의 대중 정서를 유려한 곡이죠. 그래서 밝고 경쾌함이 특징입니다. 리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국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애호하고 애송하고 불렀겠죠. 부르면서는 조금 슬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다름을 알면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꿈꾸게 하는 것도 또 음악가들로서는 중요한 역할이죠. 예, 여기 우유를 통속에 가득 짜놓고
이게 그 당시에 능금을 먹으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풍요를 노래로만 상징하는 할 거죠.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또 음악을 통해서 그 시절에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음악도 너무 쉽게 소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즐기다 보니까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은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그 음악들은 악단이라고 예, 하나요? 예. 공연도 막 하고 순회 공연도 다니고 예, 그랬다면서요? 뭐 악극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할 때 1막과 2막 사이에 또 나와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걸 우리 막간의 가수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돌았는데 그게 이제 삼천리라는 잡지사에 1930년대 중반에 각 그 포리돌이나 OK 레코드나 그 기획사 연예부장을 모시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공연을 다니면 그 당시에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7,000원, 8,000원 할 때 하루 공연 수익료가 한 800원, 700원 정도 올라오는 곳이 전국에 1급지 3군데가 있는데 네. 그게 평양, 서울, 대구예요. 아, 우리 대구도 그래서 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대구가 이제 그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도시로 정해지는데 그 베이스도 아마 있는 것이겠죠. 그 저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때 방천시장에 김광석 길에 제 아는 형이 커피 공장을 하거든요. 방앗간을 하는데 그냥 놀러 갔었죠. 그때 제가 이제 일집 음반을 냈을 때인데 그 즈음에 온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대구를 보고 실사를 하러? 실사를 해서 이게 되는지 이 지역이 그럴 만한 곳인지 약간 이렇게 의심쩍으면서 왔다 갔다 할 즈음에 제가 이제 그게 그냥 우연찮게 갔고 그래서 판낸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실사하고 심사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봐라. 대구는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도 판 준다. 음반을 내놓는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했다고 그분이 저한테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의 최초의 음반사였습니다. 한 10년 남짓 좀 부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에 좀 쇠락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휴전 이후에는 그 음반업계가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오리엔트 레코드는 이분이 대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게 되는데 이때 가장 하향세를 이루는 게 SP 음반, 숏 플레이어 레코더, 짧다는 뜻이죠. 녹음이. LP판, 롱 플레이 레코더.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1958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곡이 10에서 12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량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한두 곡 썼다고 판내로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열악한 전쟁통에도 음악을 생산하던 곳이 또 시류의 또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래도 뭐 대구에 계속 계시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오늘 1947년부터 1958년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근대 가요사의 주류로 이름을 날렸던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 우리가 2024년에 왜 기억해야 될지. 그 6.25 전쟁 당시 그 음악적 전통의 맥을 잇고 나아가 가요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초반에 대중음악사가 대구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데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기여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음반 회사는 서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거기 실제로 오사카에서도 녹음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수도권을 향하고 있지만 대구는 또 당시에는 대구 씬이 활발하게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게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음악과 그때 음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때와 또 그 이전도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음악이 삶의 일부다, 역사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것을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또 한
보여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엄청나게 대단한 곡들이 대구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었고요. 그리고 좀 오래되었다고 해도 다 촌스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멋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도 좀 같이 나이 더 들어가면서도 이 선생님들처럼 멋있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늙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그 대표곡이었던 굿세어라 금수나를 또 그 시기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음악을 또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음악을 창작하는 이 노고와 또 이 열정을 더 오늘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고요. 더 감사히 음악을 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